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주말 낚시꾼을 태운 낚싯배가 충남 서해 원산 안면대교 아래 교각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40대 선장이 어두운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운항하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에서 세 번째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단풍놀이 행락객이 몰린 데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경합지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뒤 북악산을 시민들과 함께 등반했습니다. 김신조 간첩 사건 이후 52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북악산은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늦가을 산과 공원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행락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씨에 시민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고 문제 해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합의는 없었다며 최 회장이 자작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2명을 태우고 충남 서해 원산 안면대교를 빠르게 지나던 낚싯배가 다리 아래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말 낚시를 하러 온 3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윤길환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가 난 낚시 어선을 끌고 인근 항구로 이동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승선원들이 서둘러 구조됩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연결한 원산 안면대교 아래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나머지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 오천항에서 출항한 낚싯배는 사고 당시 시속 27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이곳 원산 안면대교를 항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이 찌그러져 있더라고. 선수가 쭉 밀려나갔더라고. 많이 다친 사람들은 헬기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싣고 갔어요. 피해자들은 주말 낚시를 하려고 수도권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당시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입은 가운데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낚시 어선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거든요. 어두운 시각이거든요. 항해 전방 시야 확보를 하고 안전한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해경은 40대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낚싯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지점, 이른바 포인트를 선점하려고 배를 빨리 몰다가 이런 변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힌 낚시어선 두 척이 뒤엉켜 있습니다. 갈치잡이 낚싯배와 또 다른 낚싯배가 충돌한 겁니다. 이른바 포인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지점을 선점하려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이른 새벽 포인트 선점을 위해 빠른 속도로 배를 몰다 변을 당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5노트에서 한 18노트 사이 시야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3년 전에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다 난 사고는 2017년 235건, 2018년 232건, 지난해 27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2017년 100명, 2018년 89명, 지난해 79명에 이릅니다. 사고 대다수는 이른 새벽 발생했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새벽 물때를 노리고 포인트를 선점하려고 출항하다 보니 자전 겁니다. 또 소행선박인 낚싯배의 영업시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선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야간이나 새벽 출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출항 시간이 다른 건 소형 어선의 입출항 시간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인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야간 입출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세 번째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개편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혁중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환자로 신고됐던 14살 여자아이가 국내 세 번째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이달 들어 발열과 설사 증상이 생겨 입원했습니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이 나타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일주일간 받았고 그 후에 회복이 돼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된 여파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총 127명 가운데 서울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명, 대구 9명 순, 해외 확진자 증가로 검역에서도 2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헬로윈데이 집중 방역 조치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권역별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들어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양의 헬로윈데이도 하는 날이 됐습니다. 매년 헬로윈 축제로 서울 이태원이 젊은이들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태원에 정태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뒤로 젊은 사람들이 꽤 많군요. 네, 저는 서울 이태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은 오늘 이태원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를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것을 고려해 서울 이태원, 강남 등 대규모 인기 클럽들은 헬로윈데이를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주점들도 잦은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지만 오늘은 헬로윈 당일인 만큼 늦은 밤에는 사람들이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방문객의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에는 어제 방역 게이트를 거리 양끝에 각 한 대씩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방역 요원의 단속이 시작되자 황급히 마스크를 올리는 등의 느슨한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동 점검반은 이곳 서울 이태원 등에서 방역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오늘 밤에는 한 달에 2번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19년 만에 뜹니다. 이 블루문이 완전히 둥그러지는 시간은 오늘 밤 11시 49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선을 며칠 앞둔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9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전국 봉쇄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누적 확진자 수는 90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3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국가로 브라질과 러시아, 프랑스의 확진자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인 플로리다주에서만 현재까지 8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일 신규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환자가 1000만 명을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유럽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자가 매일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단위의 봉쇄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국 봉쇄령이 포함된 방역 조치를 다음 주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되면 이는 11월 4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고 필수 사업장과 교육시설을 제외한 영국 모든 곳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일 남은 미국 대선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부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김한준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격돌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이번 행선지는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쇠락한 공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Joe Biden has never succeeded before. 바이든 후보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 듯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고 자신했습니다. Donald Trump waved the white flag, surrendered to the virus. But the American people don't give up.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단위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 구조. 실제로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에선 차이가 0%포인트 구간이 있을 정도로 박빙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격차를 줄이는 분위기여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합주만 놓고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3개 주와 북부 한 주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바이든 후보는 현재 자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북부 3개 주만 석권하면 남부주에 관계없이 당선될 수 있어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 후보는 이번 주말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로 건너가 유세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도 또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 등 정치 안보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규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보텀업 방식이 적용되고 새 외교안보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신행정부가 미국에서 등장하면 북한의 존재감을 보이고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시행을 했는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미 간 직접 소통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 초반엔 양측 모두 한국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땐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과 조속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협상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싼 정책 변화도 관심입니다. 바이든은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한 만큼 주한미군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엔 동맹 기여론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주한미군 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가 이어지며 주변국을 포함한 통상 마찰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국제부 오태훈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 기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 말입니다. 전국 단위의 지지율은 이제 바이든이 앞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지지율은 바이든이 다소 앞선 상황이고요. 네. 이 미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이 바이든이 7.8%포인트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트럼프보다 7.8% 앞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은 승자 독식 시스템인데요. 즉,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지지를 얻게 되면 그 후보는 해당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숫자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큰 주에서 승리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덩치가 큰 주라는 게 이제 선거인단이 많은 주, 거기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얘기고. 예.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선거인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실 뭐 이 이야기는 미국 건국 역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여러 주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네. 단순히 다수로만 당선자를 결정하면 인구가 많은 주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직접 선거를 하지만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하는 간접 투표 형식을 갖추게 된 거죠. 네. 지난 2016년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적으로 286만 표를 앞섰는데 이 선거인단에서 74명이나 뒤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표를 얻기보다는 각 주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거, 그게 승자 독식이니까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가 어디예요? 네, 뭐 여론조사로 비교적 뚜렷하게 승부가 갈린 곳들을 제외하고는 한 6개 지역 정도가 추려지는데요. 이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이 부동층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북부 지역 3개 주,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를 러스트 벨트라고 하고 네. 이 남부 지역 3개 주,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선벨트라고 합니다. 네. 이곳 지역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선거가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이제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으니까 예. 두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에 그렇게 또 공을 들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곳들을 연설 지역으로 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ost of them have been in all of these states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everal days. Watch where they're going. 네, 경합주 중심으로 이제 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예. 자, 그러면 선거인단 숫자가 이제 538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538명의 결과만 알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결과가 며칠 걸려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투표 열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이 우편 투표나 현장 투표 같은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 8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우편 투표는 현장 투표보다 이 개표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 대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개표가 일찌감치 끝나더라도 이후에 이 사전 투표 개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 사기 투표의 온상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흘 남겨두고 말이죠. 결과 전망이 이제 팽팽하게 갈린단 말이죠. 또 선거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또 소요 사태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단 말이죠. 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앞서 우편 투표 이야기도 드렸지만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뉴욕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폭력 소요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 충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 LA나 워싱턴 DC, 뉴욕 등 도시 상점가에는요. 이 약탈을 막기 위한 가림막까지 설치됐다고 하고 경찰들도 치안 강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국가로 정평나에 있는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도박업체, 베팅업체들은 바이든한테 더 점수를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베팅 업체들은 스포츠 경기 말고 이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베팅을 종목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돈을 걸고 승패를 예측하다 보니까 그만큼 분석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한 선거 분석 웹사이트에 따르면 6개 주요 베팅 업체는 바이든 후보의 승률을 64.1%,
트럼프 대통령을 34.9%로 점쳤다고 합니다. 2배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이 다수의 업체가 힐러리의 승리를 예측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는 투표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제부 오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지 그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현행 당원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에 시장 후보를 낼 수 없는데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천을 할지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해당 당원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당원을 고치는 이유로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들었습니다. 공당이자 또 집권 여당으로서 오히려 후보를 내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책임 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 첫날부터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전 당원 투표를 전국 돌파의 꼼수로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폄훼하던 비례정당을 당원의 뜻 운운하며 만들었는데 이제는 5년 전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고 정당의 헌법을 바꾼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개정해야 한다고 투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다음 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당원을 개정하게 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 여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물은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이냐며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사과가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인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과인지를 따져 묻는 등 모두 6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권력형 성범죄가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 국감에서 민주당 당원은 중대한 사유를 야기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권력형 성범죄가 중대한 사유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식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신조 간첩 사건 이후 52년 동안 닫혀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의 철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내일 북악산 북측 둘레길 공개를 앞두고 산악인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등반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 김신조 간첩 일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뒤 북악산에 침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그다음에 주의하는 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경과 김신조 일당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곳은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52년 동안 닫혀있던 북악산 입구의 철문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열었습니다.
지난 52년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철책 문을 대통령께서 직접 개방하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악인 엄홍길 씨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곳에 새로 조성된 2.2km의 둘레길을 등반했습니다. 이번 개방은 청와대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도 2022년까지는 현재는 지금 이 안쪽은 성강로를 따라서 걷는 탐방로만 지금 개방이 돼 있는데 청와대 위쪽의 사면도도 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탐방한 둘레길은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시민 누구나 아침 9시부터 창의문, 숙정문 안내소 등 5개 안내소에서 표차를 받은 뒤 등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면 빼곡하게 항목별로 적혀 있어요. 입주민들은 사실 이번 달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이 정도만 살피고 돈을 내죠. 그런데 아파트 공동기금이 사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축의금으로 사용되는 식인데요. 이거 안 됩니다. 뭔 문제가 있는 건지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최근 단지 내 공동관리비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결혼한다 보니까 축의금 내보내고 손자 뭐 돌잔치 한다니까 축의금 내보내고 간단한 다과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런데 그거를 저런 데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금이 사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입주자가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파주 소재 단지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개인 용도로 관리비를 쓴 이력이 적발돼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센터에 최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총 842건. 부적절한 회계 운영 등 관리비 문제가 전체의 70%를 넘을 정도입니다. 회계감사법인을 관리주체가 선정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감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 명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입주민의 개별 통지해야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공지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를.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검 기간 단축 등 개선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태 조사 점검을 한 9년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3.5년에 한 번씩. 하지만 반복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작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잘 팔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역설인지 맑은 날이 많아져서 판매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제품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2배 넘게 성장한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작년 대비해서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안 만들었고. 효자 상품에서 미운오리가 되는 듯했던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8% 넘게 늘었고 미세먼지가 적었던 전주보다는 12% 더 팔렸습니다.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더 공기청정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공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나 그 다음 주가 거의 뭐 공기청정기를 많이 찾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판매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여파로 보입니다. 요즘에 좀 다시 또 공기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공기청정기 구매를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게 된다면 아마 온라인 쪽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당분간 매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두 나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의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8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집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자 강아지들이 깜짝 놀라 짖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넘어지자 안전의 위협을 느낀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터키 서부 에게해 해안을 강타한 규모 7.0 지진으로 터키와 그리스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Hemen oraya yöneldik. Baktık orası çökmüş. Kendi çabalarıyla çıkmış bazı yerleri kanayan komşular vardı. Onlara yardımcı olduk. Kenarlara çektik. 피해는 진앙에 가까운 터키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인구 450만 명이 밀집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이즈미르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 더빈 속에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진도 200차례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 yılındaki Bodrum Kos depremi olarak adlandırdığımız deprem. Bu bölgede gördüğünüz gibi oldukça yoğun bir deprem aktivitesi var. Bir sonraki slayta geçersek. 터키 서부는 활동이 왕성한 단층대가 지나는데 매년 약 2.5cm씩 움직이면서 다른 단층대와 충돌해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1999년에는 진도 7.6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17,000명이 사망했고 2011년에는 반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60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국이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울긋불긋합니다. 그렇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고 싶어도 멀기도 하기도 하고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꼭 멀리 가서 단풍 구경해야 된다는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가까운 데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길 막히고 시간 걸리는데 말고 서울 같으면요. 서울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저 남산이나 일산 호수공원. 예? 그러네. 단풍나무 설악산이나 남산이나 똑같은 나무 아닙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멀리 갈 필요 없겠네요. 박은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 등산로입니다. 녹음의 기억을 멀리 보는 숲은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가볍게 하는 청명한 하늘. 가는 가을이 아쉽지만 입가에는 연신 환한 웃음꽃이 핍니다. 실제로 절경이 아주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단풍도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호수 물결에도 단풍이 드리워졌습니다. 공원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3.5 기념사진을 찍고 가을 풍경을 눈에 마음에 담고 답답한 일상에서 오랜만에 탈출. 짧아진 해가 나들이객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밖에 나오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냥 바람 쐬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을 향하는 가을 단풍 나들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필수품은 마스크, 그리고 빠짐없는 착용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돼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됐다는데요. 주말 사전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신용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행사장입니다. 체온 측정을 위해 입구부터 길게 줄을 서고 아는 옷을 고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국내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사전 행사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할인 행사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여자친구 패딩을 하나 샀는데 확실히 엄청 싼 것 같더라고요.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1,600여 곳. 지난해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2분기보다 0.1% 줄며 역성장. 하지만 얼어붙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큰 폭으로 뛰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모처럼 맞은 기회에 대형마트들은 과일, 육류 등 생필품 대규모 할인으로 손님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왔는데 이미 사람이 많이
와 계시네요.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고기류라든지 뭐 이런 거 중점으로 장보려고 합니다. 평소 대비해서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굳게 닫힌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위축된 국내 경제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은 34만 3,076명으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자 연령을 보면 40대가 약 32%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약 29%를 차지해서 10명 중 6명이 3040 세대였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SNS에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에 대해서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문제 해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최 회장의 말은 거짓이라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강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회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물밑 대화를 거쳤고 실기시험이 꼭 치러져야 한다는데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즉각 합의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NS에 최 회장이 자작극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와의 국시 합의는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뒤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합의에 조건을 걸지 말란 겁니다. 이에 최 회장은 김 위원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구사 의정 합의를 지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파기를 원한다면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의사단체와 당정청 사이 갈등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오전에는 영남, 내륙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최대 2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밤에 중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졌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영서 북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이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로 웃돌겠고요. 반면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가 16도, 대구가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이 나날이 내려가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그 밖의 곳곳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악산 비룡폭포 일대 계곡을 저희 영상 취재부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단풍 참 멋지고 환상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맑은 물에 정말 신선한 공기까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심호흡하면서 설악산 정기 좀 느껴보자고요. 아, 그럴까요? 자, 비대면으로 저희나 네. 시청자분들이나 설악산 비룡폭포 구경하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네요. 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